반갑습니다. 홍인혁입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최승현 소장님이 입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전체적인 입시 로드맵에서 이제 좀 이제 가까이 다가왔죠. 여름 방학 때 좀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여름 방학인데요. 이제 저도 이제 첫째가 초등학생인데 여름 방학 소리만 들어도 일단 한숨부터 나옵니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일단 여름 방학은 한 달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되고요. 뭐 휴가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 뭔가를 계획해서 이제 이루기에는 좀 애매한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또 불안한데요.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여름 방학을 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입시 과정에서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목은 여름방학 학습 전략으로 이제 올바른 공부 습관 만들기 3주 훈련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사실은 그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21일의 법칙이고요. 되게 이제 자기 개발과 관련해서 좀 유명한 법칙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21일의 법칙은 사실은 미국의 의사죠. 이제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습관을 바꾸는데 이제 필요한 시간에 대한 법칙이고요. 이제 맥스웰은 이제 뇌가 이제 습관으로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21일이라는 이 숫자는 뭐 동양 전통에서도 어떤 소원을 바라면서 마음을 정화하는데 드리는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사실은 심리 치료를 할 때 최소 3주 정도의 기간을 주면서 치료를 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습관으로 삼고 싶은 내용을 이제 뇌 속에 각인시키는 기간이 2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올바른 공부 습관을 만드는 여름방학 3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지킬 수 있는 작은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흔히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무리한 계획은 한 2, 3일, 길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만두기가 되게 쉽습니다. 저도 지금 1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매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제 작은 성취감들이 쌓일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한다면 이게 조금 이루기가 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2학기, 당장 2학기 내신을 좀 잘 받기 위해서 단어 10개를 매일 외우겠다. 이렇게 지키기 쉬운 작은 목표부터 설정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부분부터 되게 중요한데요. 작은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으면 목표에 유의미한 인풋을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일단 건강해지고 싶으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원리겠죠. 자,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저희가 이제 설정한 첫 번째, 매일 단어 10개를 외우겠다. 이거를 설정을 했으면 당연히 이 목표에 맞는 유의미한 인풋이겠죠. 2학기 시험 범위의 단어를 미리 조금 외워두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독해를 잘 하고 싶다. 그럼 글을 읽어내는 기본 단위인 단어 같은 부분 또는 정확한 해석과 구문에 필요한 문법적인 부분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의미한 인풋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좋은 아웃풋, 즉 좋은 결과를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이런 인풋을 잘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정을 지키는 것에 좀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제 목표를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잘 못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습관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저희 어른들도 뭔가를 목표로 정하고 이루는데 되게 힘듭니다. 저도 지금 아들만 둘인데 매번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막상 이제 눈앞에 보이면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상 한 3일, 7일, 14일 단위로 이렇게 위기가 닥치는 게 당연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안 하던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몸이 저절로 이제 원래대로 편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칭찬 되게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이런 보상이나 특히 동기부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쉽고 뻔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고3 수업을 위주로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증명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 방법이고 작은 노력이지만 이게 쌓이게 되면 엄청난 효과로 검증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결과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고3이지만 영어는 되게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화해야 돼요. 입시에서는. 그래서 하루에 한 15분 정도 매일 이제 5문제 정도 문제를 풀리는데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단순 계산으로 한번 따져보면 5시간이면 21일 동안 그 15분이면 21일 동안 5시간 조금 넘게 나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뇌가 습관으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기간이 21일이라고 했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바로 수업 들은 학생, 만약에 1월 달에 개강을 했는데 1월 달에 수업을 들은 학생이 있고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중간에 들어온 학생을 둘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뭐 수업을 어떻게 듣고 내용을 무엇을 들었냐를 그런 내용을 떠나서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월 달에 이미 이걸 시작한 학생들은 뇌에 습관이 이제 각인됨과 동시에 이제 몸에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3월 달에 들어온 학생이라면 이제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그 결과는 되게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이게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고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바로 조금 시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마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일단 그 올바른 영어 문법 학습 전략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마 초등 고학년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이나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제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조금 더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뭐 중등 내신, 나아가서 고등 내신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 이런 문법이고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아마 이 문법 수업을 특강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번 방학 때마다 이제 특강을 돌리는데 드리는 어떤 돈이나 시간, 노력에 비하면 매번 이제 결과는 항상 부모님들 성에 안 차는 걸로 나오는 수업 중에 하나가 또 문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문법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효과적인지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 정리와 개념의 이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가장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문법은 일단 법이에요. 정해놓은 법칙이고 언어를 쓰는데 정해놓은 어떤 일종의 약속입니다. 자, 기본적인 문법 용어는 조금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을 따라가기도 쉽고 나중에 나아가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일단 제가 이제 투부정사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봤는데 이제 용어만 봐도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문법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른들이나 제가 봐도 조금 짜증나는 문법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이게 저희 이제 교육 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이런 문법 요소들입니다. 일단 큰 개념부터 보면 준동사 개념 속에 to 부정사가 들어 있고요. 그 to 부정사의 개념 속에 어떤 용법, 그리고 이 용법이 명사적 용법, 뭐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사적 용법에서 또 다루는 부분이 뭐 가주어, 진주어, 의문사, to 부정사, 가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뻗어 나가게 되는데, 일단 용어나 이런 개념만 보면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제일 처음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준동사의 개념을 알게 되면 to 부정사를 왜 쓰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중동사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한 문장에 동사 역할을 하는 애 두 명을 못 쓰기 때문에 하나의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주는 게 준동사예요. 그럼 실제로 어떤 그 준동사에 속하는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역할이 한 문장에서 동사 두 개가 겹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to 부정사를 왜 쓰는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to 부정사를 문장에서 어떤 용법으로 쓰느냐. 그럼 명사적 용법 하면 아이들이 되게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막 공식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먼저 개념의 이해부터 한번 해보면 그냥 명사의 개념을 알면 쉽습니다.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to 부정사가 모양만 바꿔서 대체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기존의 그냥 단순한 단어인 명사 대신에 to 동사 원형의 모양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본적으로 용어를 외우고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문법의 접근이 조금 쉬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이런 용법적인 부분을 내신에서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수능에는 문법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물어보는 게 이런 세세한 문법적인 용법보다는 가장 큰 개념인 준동사의 성격을 물어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너무 세세하게 문법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조금 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흔히 아이들이 하는 이제 실수가 용어와 개념 정리 이제 대충 하고 옆에 있는 문제, 드릴들 많이 풀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 이해 없이는 끊임없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떤 문법 개념을 묻는 문제이고 해당 개념을 아이들이 알고 접근을 한다라면 감이 아니라 확신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점수라든지 등급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목적과 목표에 맞는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 인풋, 아웃풋과 관련된 내용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일단 to 부정사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제가 이제 예를 들어봤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영문법 교재에서 이제 접하는 이제 드릴 문제고요. 아이들이 많이 푸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to 부정사 문제가 중등 내신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쓰임 문제, 용법 문제로 이렇게 문장 속에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고등 내신으로 넘어가면 이제 문단단이겠죠. 지문 속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영문법 교재에서 드릴만 훈련한 아이들이 다른 실전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목표에 맞는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약간 비유적으로 이제 아이가 이제 농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농구를 하는데 어떤 특정 지점에서 3점슛을 이제 넣어서 성공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계속 3점슛 연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시합에 나가 보면 아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3점슛을 넣어서 들어갈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드리블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선수하고 패스도 주고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비수도 따돌려야지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연습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 조금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는 것이 기본 개념 다음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조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전달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한 번 할 때 조금 확실하게 끝내주시는 것이 나중에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중에 학원에서 하는 이제 문법의 경우는 주요 문법 위주로 이제 다루다 보니까 좀 특정 문법 요소에 대해서 한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 방학 때마다 리셋이 됩니다. 아이들이 배웠는데도 까먹고 배웠는데도 까먹고 또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좀 초등 고학년 또는 중등 저학년이라면 문법 전체 내용을 한번 좀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다루어 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자, 앞서서 마찬가지로 이제 올바른 인풋이 또 중요한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일단 문법을 확실하게 해 두셔야지 나중에 구문을 분석하는데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구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문장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 수능 문제 또는 내신 문제 또는 다른 어학 시험 문제에서 정확한 독해와 작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차피 입시에서 문법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시작하는 문법이라면 조금 한 번에 정리할 때 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나중에 조금 편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앞에 입시 관련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설명을 어머니께서 드리셨고,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조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좀 가까운 이제 여름 방학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사전 질문에서 좀 받은 내용 중에서 좀 공통적인 질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여름 방학 영어 선행 학습 그리고 입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소장님께서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드렸지만 일단 먼저 영어라는 과목이 입시로 넘어온과 동시에 어머님들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입시로 넘어온과 동시에 영어는 어학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우리 아이가 외국인들하고 뭐 대화도 잘 나누고 원서도 잘 읽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일단 입시로 넘어온 이상 영어는 어학이 아니라 과목이에요. 교과목이 되는 것이고 학문으로서 영어를 이제 접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감으로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시기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시 영어는 일단 어학처럼 이렇게 드리는 시간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떤 스마트한 학습 방법들 또는 기기들 또는 뭐 뇌과학에 대한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학습의 효율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엉덩이 깔고 앉아 있는 시간, 즉 엉덩이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제 단순히 양치기와 노력만으로 실력이나 점수가 오르는 시기는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학생 이제 분들이나 또는 부모님들께서 바라는 어떤 단기 목표 그리고 나아가서 입시의 최종 목표겠죠. 장기 목표에 맞게 조금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시 관련해서 영어는 그 비중이 어학 때보다 많이 줄이셔야 돼요. 어학에서의 영어는 많이 노출시키고 많이 읽히고 많이 듣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입시에서 영어의 비중은 확 줄이고 다른 주요 과목에 그 비중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만약에 이제 내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면
중고등 내신은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신 기간 동안 집약적으로 틀리지 않게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능이다. 그럼 다른 과목에 피해가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 막 어학 때처럼 하루에 막 영어를 몇 시간씩 공부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학원에 보내고 이런 걸로는 효과를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즉 다른 과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최소화해서 이제 아이에게 맞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최소 투입, 최대 효과를 노리시면서 등급을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신은 내신 기간에 빡세게 암기, 수능은 조금 평소 전략적으로 최소 투입으로 최대 효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뭐 학년별로 조금 선행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고 해야 되는 부분도 다르겠지만, 첫 번째, 초등 저학년이다. 그럼 그냥 입시 생각하지 마시고 책 많이 읽히시고요. 그리고 뭐 그 단어, 그리고 뭐 문법적인 것도 입시처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품사 위주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학년이라면 하나 더, 아까 뭐 국어건, 영어건 실제 입시에서 읽기와 쓰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자 꼭 시키셔야 돼요. 이게 한자가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문해력이라든지 단어나 어원을 파고들 때도 정말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학년이라면 꼭 한자는 조금 한번 다뤄주시는 게 되게 이렇게 나중에 효율성이 되게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등을 준비하는 초등 고학년 학생이라면 일단 방학 기간 동안에 뭐 큰 거 바라지 마시고요. 일단 어휘, 중등에 필요한 어휘 또는 이제 고등 과정에서 필요한 어휘 등을 미리 어느 정도 조금 익혀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법은 기본적으로 조금 해두시는 게 나중에 내신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이제 중등이라면 당연히 눈앞에 내신에 집중을 해야겠죠. 내신 기간에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신 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이제 고기도 뜯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중등 때 내신을 어느 정도 조금 그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지 고등에 가서도 그 습관이 이어져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을 준비하는 만약에 중3이다. 그러면 좀 고등 어법, 고등으로 넘어가면 아까 문제에서 보셨듯이 조금 더 복잡하고 또 큰 구조에서 문법을 찾는 문제들이 내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고등에 맞는 어법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등에 가면 영어 공부할 시간 사실상 없습니다. 정말로 짬짬이 조금씩 시간을 내서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데 중등 때 시간이 있을 때 수능 독해에 대한 부분 또는 수능 영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준비한 상태로 진학을 해야지 다른 과목에 피해가 없으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올인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은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설명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라서 이제 점심도 이제 어머님들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덥고 짜증나는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저도 지금 당장 아이들하고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조금 덥고 짜증나는 이 여름 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가까이는 이제 2학기 그리고 나아가서 좀 원하시는 목표에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더운 여름철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시면서 저는 오늘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